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그렸습니다. 하늘이는 밥 잘 챙겨 먹고 있나, 민호는 야근한다고 하던데 건강은 괜찮나, 지영이는 또 얼마나 바쁠까. 그리고 제일 그리웠던 건 제 방이었어요. 남편 떠나고 난 뒤 혼자 정리해서 쓰던 작은 공간. 책상 위엔 오래된 액자 하나, 서랍엔 손때 묻은 앨범, 옆장엔 약봉지와 옷가지가 가지런히 있던 곳이었지요. 거기서 다시 누우면 이 고생도 잊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링거 바늘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퇴원하던 날 민호가 차를 몰고 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택시는 아깝다며 굳이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던 민호.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부터 뭔가 묘하게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어요. 엄마, 집에 가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만 계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말을 덧붙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 익숙해져서일까 집 냄새가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제 눈길은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누우면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자 거긴 제가 알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은 사라지고 책상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낯선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의류 박스, 계절마다 쓰는 커다란 이불 보관 봉투, 캠핑 장비, 아이들 쓰다 남은 물건들까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택배 박스들이 켜켜이 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죠? 짐이 너무 많아서요. 방이 비어있는 게 아까워서 정리했어요. 그 말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남편 살아생전 제일 아끼던 앨범이 있던 서랍장은 어디로 갔을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입고 고쳐 입었던 옷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매일 밤 약을 챙기던 작은 상자는 눈을 아무리 굴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방이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은 나중에 다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짐을 쌓아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이제 이 방에 없어도 된다. 그 말이 박스 더미로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입던 옷이 몇 벌, 약봉지 몇 개가 담겨 있었어요. 비닐이 반쯤 찢겨 약포지가 삐져나온 채로 던져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제게 사주었던 작은 장롱이 있던 자리, 하늘이가 그림을 그려 붙였던 벽 한쪽, 그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 계절 지난 옷과 무거운 캠핑 용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무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파 리클라이너 기능도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 집, 제 방인데 저는 어느새 거실에서 묵는 손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제가 밀려난 자리에 박스와 짐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있기 전 제가 직접 담가 놓은 묵은지와 다듬어 얼려둔 나물 봉투가 그대로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칸칸이 채워져 있던 건 제 손맛이 아니라 마트에서 산 밀폐 포장 반찬들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둔 김치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낯선 스티커가 붙은 반찬통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말했죠. 어머님, 오래된 건 제가 다 정리했어요. 냄새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건 오래된 게 아니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자 지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가 예민해서요. 깔끔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누였습니다.
쿠션을 깔아도 허리가 휘고 담요를 덮어도 발끝이 허공에 나가 있었습니다. 불을 끄면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는데 그 불빛이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 새벽녘에는 목이 꺾여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니 금세 저려왔고 뒤척이면 담요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방 하나 없는 집에서 저는 밤마다 낯선 손님처럼 불편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손자 하늘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고 팔짱을 끼며 안겼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와서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학교는 어땠어?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그리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엔 밥상 앞에 앉아 할머니, 이거 더 주세요 하며 웃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거실을 지나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혹시나 위로라도 해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모든 걸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속에서는 묘한 허무함이 차올랐습니다. 짐은 방을 차지했는데 나는 거실에서 발끝을 움츠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짐은 방을 차지했고 나는 거실에 묻혔습니다. 며칠 동안 거실 소파에서 눈치만 보며 눕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밤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앨범을 펼쳐보곤 했는데 거기 속 사진들만이 저를 기억해주는 듯 했어요. 내 자리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동네에 새로 생긴 법률사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사무실 책장에 법전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젊은 변호사 하나가 책을 넘기고 있더군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변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데요. 제 방이 없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방을 창고처럼 만들어버린 일, 냉장고 반찬이 사라진 일, 소파에서 잠을 청하는 제 처지까지. 잠시 조용히 듣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제 이름이에요. 남편 세상 떠난 뒤로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아드님과 며느님은 세입자나 임차인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집인데도 저는 방 하나 없이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정작 아들 내외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는 곧장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무상 사용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요, 흔히 말하는 사용대차 계약서라고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거주를 허락할 때 쓰는 문서예요. 가족이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해졌습니다. 가족이라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제 뼛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변호사는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 배정, 가구 사용, 냉장고 구획, 생활 규칙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반복되면 내용 증명으로 경고를 보낼 수 있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족끼리 계약서를 쓴다는 게 처음엔 참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계속 짐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준비해 주세요. 종이로라도 제 자리를 지켜야겠네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창밖 햇살이 눈부셨는데 그 빛이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끼리도 종이가 필요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계약서 양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밤마다 소파에 누워 종이를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줄을 그어보고 제 상황에 맞게 고쳐 썼습니다. 방 배정, 냉장고 구역, 공용공간 사용 규칙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떨리더군요. 이걸 가족 앞에 꺼내면 뭐라 할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자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호와 지영, 그리고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하늘이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지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앞으로 같이 살려면 규칙을 정해야겠지. 그래서 합의서를 준비했어. 지영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에요? 이런 건 회사에서나 쓰는 거잖아요. 그 웃음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주는 게 당연한데 제 자리는 이미 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할 게 있어. 내 방을 창고로 만든 것도 냉장고 반찬을 버린 것도 다 여기에 적혀 있어. 앞으로는 종이 위에서 분명히 하자. 민호가 난처한 얼굴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방 배정, 공용공간 사용, 냉장고 구역, 생활소음 규칙까지 조목조목 적혀있는 글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갔겠지요. 잠시 눈치를 보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만 바랐다가 내가 거실로 쫓겨났어. 더는 말로만 하고 싶지 않다. 지영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심한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간이 필요해서 그랬던 건데 이건 좀 너무하시네요.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눌렀습니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야. 방 하나 못 지키고 소파에서 자는 게 그게 더 너무한 거지. 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슬쩍 일어났고 남은 건 민호와 지영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어차피 집은 엄마 이름이잖아. 내가 사인할게. 그 순간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괜히 어머님 기분만 맞춰드리면 우리가 불편해진다니까. 민호는 아내 눈치를 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져나가면서도 마음 한켠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은 끝내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해요. 가족끼리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남편이 동의했으니 효력은 있어. 종이가 내 방을 지켜줄 거야.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워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 방은 짐에 빼앗겼지만 그 종이가 저를 대신해 제 권리를 증명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제 방 대신 계약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낸 뒤 저는 한동안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종이가 내 자리를 지켜주겠지. 그런데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전날 끓여둔 북엇국 냄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국물이 묻은 봉투를 발견했지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국에서 냄새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오래 두시면 안 돼서 제가 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그거 어제 끓인 거야. 그러자 지영은 태연하게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가 예민해서요. 깔끔하게 먹는 게 낫잖아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약서 사망에 분명히 서로의 음식물은 임의로 폐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거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거실은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우려 하면 민호와 지영이 드라마를 크게 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볼륨을 줄여주나 싶더니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말했죠. 엄마, 피곤하시면 안방에서 주무시지 왜 여기서. 그게 안 되지.
대놓고 밀어낸 건 아니었지만 제 귀엔 거실은 우리 자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계약서 5항, 밤 10시 이후 소음 자제. 종이에 적혀있던 문장은 그저 잉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엔 더 노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거실 테이블에 약봉지와 책을 올려두었는데 지영이 청소기를 밀다 그걸 한쪽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안 보이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은 좀 깔끔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마저 제 물건 하나 허락되지 않는구나. 방에서 밀려나 거실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마저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계약서를 꺼내 조용히 연필로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종이 위엔 작은 체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민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뉴스는 내일 다시 보세요. 오늘은 준비한 자료 좀 봐야 해서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결국 제가 있던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눕는 자리,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보는 화면. 하나둘 제 손에서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그 모든 일을 참아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눈을 감아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배려도 받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반찬은 버려지고 거실은 제 것이 아니었고 소파는 쉬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치워져야 할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요. 몇 번이고 참았는데 이제는 거실마저 제 자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경고를 남기셔야죠. 그래야 법적으로도 효력이 생깁니다. 저는 그 길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귀하는 사용대차 계약 체결 이후 음식물 폐기, 야간 소음, 공용공간 방해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본 경고를 통지하며 향후 재발 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립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도장을 찍어 서류를 건네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종이가 이제 제 목소리를 대신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었지만 최소한 이 종이는 내 편이 되어주겠지.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며칠은 조용한 듯 했어요. 지영의 말투도 한 톤 낮아졌고 민호도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잠깐 제 눈을 보곤 했지요. 그래서 잠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종이가 말해줬으니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빨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낮에 조용히 세탁기를 돌려 수건을 널어두었는데 해질녘에 보니 베란다 건조대가 싹 비어있더군요. 수건들은 어디 갔나 찾다 보니 욕실 바닥에 한 묶음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에 저희 운동복 빨래해야 해서 수건은 바닥에 잠깐 놔뒀어요. 젖으면 곤란하니까 방에 두세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길게 남더군요. 거실은 내 자리가 아니고 베란다도 내 자리가 아니고 이제 빨래마저 내 자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계약서 6항 공용공간 사용은 시간 구획에 따라 양보하고 교대한다의 작은 체크를 하나 더 그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이후 밤 10시를 넘기지 않겠다고 민호가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마자 드라마가 끝났고 바로 이어서 예능이 켜졌습니다. 볼륨은 전보다 낮았지만 웃음소리와 대사가 얇은 칼날처럼 귀를 스쳤지요. 저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민호가 제 쪽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오늘까지만요. 회식도 없고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요. 대놓고 밀어내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거실 공기를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까지만은 그날도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체크를 더했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였습니다. 슬쩍 열어보니 제가 손보아 남겨둔 나물들이 다시 보이지 않더군요. 지영은 문득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은 각자 칸에 넣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칸 넘치면 조금 비워주세요. 냄새 섞여요. 계약서 사항, 식품 보관 구역의 상호 존중. 제 칸은 살짝 줄어 있었고 대신 깔끔하게 라벨링된 박스들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라벨들을 보면서 제 이름만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소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소파 한쪽에 얇은 담요를 접어 올려놓고 머리맡에 작은 책과 안경을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소파 위 제 담요가 얇게 접힌 채 책장 아래로 옮겨져 있더군요. 지영이 청소를 하며 말했어요. 거실은 손님도 오시고 사진도 찍는데 담요랑 책은 좀 치워두면 깔끔해 보여요. 그 말투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사이로 이런 뜻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은 보여주는 공간이고 어머님은 여기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말없이 담요를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거실에서도 저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종이 위 체크는 5, 6, 7으로 늘어났고 제 마음은 그 숫자만큼 더 눌렸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퇴근에 들어오며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엄마, 요즘 서로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그냥 서로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거예요. 저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내가 참은 건 방에서, 거실에서, 베란다에서, 냉장고에서 몇 번이었더라. 참는 건 제가 했고 줄어든 건 제자리뿐이었지요.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낮부터 집이 북적였고 지영이 지인들이 잠깐 들른다고 했어요. 저는 눈치껏 소파 담요를 접어 안고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사진을 찍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며 깔끔하다 하고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제 흔적을 지워가는 빗자루 같았지요.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지영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날엔 소파 말고 안마의자 쪽에서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배경에 뭔가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더 웃긴 건 그렇게 불편해 할 거면 본인들 방에라도 들어가 계시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말도 하나 없었어요. 지영의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도 비켜달라는 뜻이란걸요. 그럼 도대체 저는 어디에 있으라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계약서 치랑 옆에 작은 체크를 또 하나 그었습니다. 그 종이 위 작은 비자가 제 삶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체크 표시가 가득한 계약서를 찬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충분합니다. 1차 경고 이후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됐고 기간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최종 해지 통보를 보내실 수 있어요. 기한을 정해 퇴거를 요구하시고 그 기한을 넘기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묵직하게 맺혀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위에 앉은 모멸감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끝내 흔적 없이 사라지겠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 하얀 봉투와 함께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지요. 계약은 해지다. 한 달 안에 짐 정리해.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천천히 또렷하게 꺼냈습니다. 말끝에 떨림이 묻어나왔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지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애 학교는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란 거예요? 전세도 없고 월세도 비싸요. 지영의 입술이 살짝 말라 있었고 눈썹이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 서운함과 당황이 뒤섞여 보였지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고 경고도 보냈어. 하지만 몇 번을 말해도 내 자리는 더 줄어들었어. 말하며 제 손은 종이 위 체크 표시들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더는 거실에 묻혀 살지 않으려고. 민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그럼 소송해보세요. 싸우자고 덤비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듯 했어요. 이제는 말로 돌릴 수 없는 문이 닫히는 소리였지요. 저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소송도 준비할게. 제 목소리는 낮았고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봉투에는 최종 해지 통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날짜와 기한, 위반 사항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집안은 낯선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말로 끝나지 않겠구나.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제라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방을 다시 내어주리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 물건을 함부로 치우진 않는다든지 거실만큼은 편히 쓰게 두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러나 며칠, 몇 주가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여전히 사라졌고 소파 위 제 담요는 언제나 구석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출근하며 말했지요. 엄마, 오늘 저녁엔 손님 올 수도 있으니까 소파 정리 좀 해주세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내 자리는 잠깐 비워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깊이 내려앉혔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아무리 참고 경고까지 했어도 달라질 생각이 없구나. 허탈했어요. 화가 치밀었다기보다는 속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집에서 뭘 기대하는 걸까? 남은 정이라도 붙잡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이라 불리던 건 이미 오래전에 다 닳아버렸다는 걸요. 결국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겠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무상거주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점유가 계속됐다면 법원에서도 원고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가족인데 소송이라니. 허탈함과 씁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법원 접수 창구에 서 있던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송장 맨 위에 적힌 글자가 선명했지요. 원고 박정순, 피고 민호 지영. 제가 낳은 아들과 그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을 꾹 찍어 내려가는 순간 손끝은 떨렸지만 가슴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젠 내가 지켜야 할 건 관계가 아니라 내 자리구나. 소장이 송달된 날 민호가 집으로 들어와 우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 소송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사과 한마디도 없고 방을 돌려줄 생각도 없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너희야. 그 말에 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까지 산산이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길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집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고 서로 말은 줄었지만 시선만 스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젠 정말 말이 아닌 법으로만 끝낼 수 있구나. 드디어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판사석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그 앞에 나란히 앉은 민호와 지영의 뒷모습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었지만 그날은 그저 피고일 뿐이었어요. 재판부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피고는 무상거주자.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점유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하다가 이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받아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분명 제 이름이 주인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판결문에 기한이 명시될 거예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눈가엔 뜨거운 기운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에 건물을 인도하라.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른다. 그 말이 선고되는 순간 제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어졌습니다. 참아왔던 서름, 끝내 무너졌던 제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남은 정이 다 떨어져 나가 허탈했던 가슴에 비로소 법이라는 이름으로 힘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 저는 마음속으로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상황이 달라지겠지. 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으니 최소한 기한 안에는 정리하려 하겠지. 조금은 바보 같은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남은 정이 아주 다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판결문이 송달되고도 집안 풍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그대로였고 거실 소파도 여전히 제자리가 아니었고 민호와 지영의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만 짙어졌습니다. 마치 판결문 따위는 없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치를 보듯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 판결이 났어도 우린 못 나가. 전세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순간 툭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이러는구나. 판결까지 났는데도 아직도 자기들 사정만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 옆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애 학교는요? 전학 보낼 수도 없고 이사 간다고 해도 애가 지금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불가능해요. 그 말투 속엔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반성은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형편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이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제는 미련조차 남기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 싸움에서 아직도 기대를 품고 있었구나.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구나.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얼굴을 찡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비웃음 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방을 짐 창고로 만들진 않았겠지. 가족이라면 내 자리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진 않았을 거야. 말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은 끝내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남은 정까지 다 떨어져 나갔구나. 나도 후회하지 말자. 끝까지 가보자.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의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속으로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지요. 이제라도 짐을 빼고 방을 돌려주려나. 아니면 미안하다 한마디는 하려나. 하지만 끝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는 여전히 제자리고 냉장고 속 제 반찬은 또다시 사라졌고 대화 속엔 불편한 기색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기한은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집 앞엔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법원 집행관, 열쇠공,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 현관 앞에 모여 서 있는 모습은 낯설고 차가웠지만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선택의 끝이었지요.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민호와 지영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민호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나갈 때도 못 구했는데 이걸 그냥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관은 담담하게 대꾸했지요. 판결 확정 후 한 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난 이상 강제 집행은 불가피합니다. 그 순간 지영이 눈물을 쏟으며 집행관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애 학교는요? 지금 이사 간다고 전화기라도 보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사정도 좀 봐주세요. 그 말에는 끝내 미안함도 잘못을 인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본인들 형편만 늘어놓는 목소리. 그걸 들으며 제 속은 서서히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서자 가구며 옷가지며 하나둘 박스에 담겨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소파 위 쿠션, 옷장 속 옷, 부엌의 식기들까지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앉아 있었고 지영은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 가족한테 할 짓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 내가 몇 번이고 기회를 줬어. 말로도 했고 종이로도 남겼지. 경고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어. 하지만 그걸 다 차버린 건 너희야. 내 방을 짐으로 채운 날 너희에게 난 이미 가족은 아니었던 거지.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적막해졌고 짐은 계속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쌓인 박스들, 계단에 내려놓인 가전제품들. 지나가는 이웃들이 힐끔거렸지만 저는 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제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예요.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그 말 진작 했어야지. 내가 언제든 들을 준비가 없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끝내 내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잖니. 이제는 늦었어. 지영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린 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을 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정이 어려워서. 그 말 속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연민마저 흘려보냈습니다. 그래, 끝까지 이러는구나. 끝내 사과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집행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1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가전제품이 옮겨지고 집은 텅 비어갔습니다. 가구들이 사라지는 걸 보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지난 세월에 대한 애틋함과 끝내 가족이라 부를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단념이 섞여 있었지요. 현관 앞에 무너져 앉아 울고 있는 민호와 지영을 보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며 짐을 실어 나르던 그 소리가 멎자 거실엔 기묘한 고요만 남았지요. 저는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한때 하늘이 그림이 붙어 있었고 남편 사진이 걸려 있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은 지워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몇 달 전 거실로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약봉지를 꾸역꾸역 밀어넣으며 소파 위에 몸을 웅크렸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이제는 더는 여기 머물 수 없구나. 마음속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 짐을 풀며 작은 커튼을 달고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저에겐 세상 누구보다 값진 안식처였어요. 아침이면 스스로 끓인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저녁이면 불을 꺼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컵 하나를 씻는 소리조차 조용히 감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편한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민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리더군요. 그러나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늦게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다.
그 뒤로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그냥 우리 사정만 앞세웠어요. 이제야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알겠어요. 저는 한숨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이미 다 버렸어. 이제는 내 자리에서 살 거다. 너희도 너희 자리에서 잘 살면 된다.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찾아와 인사를 하고 반찬 몇 가지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그 사소한 행동이 지금은 아주 큰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변하려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창문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놓인 소파와 화분,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통장 한 권. 그게 지금 제 삶의 전부였지만 저는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내 이름, 내 방, 내 삶. 이제는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있다면 이번엔 내가 선택할 겁니다. 가족이라 불러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족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내 자리가 사라지고 내 목소리가 지워질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는다는 것을요. 내 이름, 내 방, 내 자리. 그건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나만의 몫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된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계 없는 가족은 결국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께,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꼭 말해주세요. 당신의 자리는 소중하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뒤늦은 후회로는 상처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바로 지금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